예, 오늘은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산주의가 탄생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1970년도에서 1840년도 그 사이에 이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에 있는 근로자들이 도심으로 몰리면서 이 도시가 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참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운 역사를 가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그런 근로자의 어려운 거,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참 생활이 어려워지고 살기가 사는 환경이 엄청 어려워지고, 그때도 공해도 아주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 해악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어난 마르크스가 이 양반이 이제 독일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1848년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공산당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론을 발표해요. 그래서 그 이론이 발표되고 나서 그게 사실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상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것은 어떤 나라에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한 40년 이후에 그 러시아에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닌이 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고 그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혁명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닌이 야, 이거 뭐 기다려봐야 되지를 않겠다, 내가 그러면 공산당 혁명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공산당 어, 그 혁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917년도 2월 달에 그 2월 혁명이 일어나요. 2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는 레닌이 러시아에 있지도 않고 저 오스트리아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레닌이 러시아로 와서 10월 혁명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2월 혁명에는 좀 온건파 공산당이 일으켰어요. 맨셰비키가 집권을 하고 있었고, 10월 달에는 레닌이 와서 이거 타협하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게 레닌이 이게 참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월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공산당 국가가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918년도부터 1922년까지 4년간 이 그
내전을 일으킵니다.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는 참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러시아 내전으로 거의 한 1200만 명의 희생자가 생겨요. 전쟁으로 한 200만 명이 희생되고 또 기아와 질병으로 한 500만 명이 희생됩니다. 그 다음에 공산 진영하고 본래 있던 러시아 그게 적색 테러하고 또 러시아의 그 자유파인 백색 테러도 일어나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쌍방학살이 생겨서 그건 한 1200만 명의 희생자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게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겪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탈린이라 1925년도에 또 레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그걸 정권을 잡았는데 스탈린은 그 러시아 주변 국가들한테 모든 자원 이런 것을 골고루 나누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주변 국가들의 소중한 자산을 러시아에서 다 가져와서 나눠준다 해놓고는 사실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스탈린도 마찬가지로 1933년도, 34년도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발생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4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원한이 돼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탈린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생산해 놓은 곡물을 다 가져가고 또 그걸 가져가서 또 다른 데 수출까지 하고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그걸 가져간 쌀을 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어요. 이 스탈린 시대에도 이 백성들은 살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공산주의 이론은 실제 국민들 생활하고는 동떨어지고 그저 공산당 집권 세력만 배불리는 그런 순 사기의 이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택동의 시대로 또 가보면 말이죠. 이 모택동은 1893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 1893년생인데 이 사람은 공산혁명을 다 중국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1911년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붕괴되고 그 손문이 일으킨 그 국민당과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주석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장저스한테 쫓겨가지고 늘 도망만 당기죠. 그게 이제 1931년도부터 중국 공산당이 도망만 당겨요. 그게 이제 좋은 말로 대장정이라 그럽니다. 한 13,000km를 하염없이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까스로 어떻게 중국 예안에 정착해가지고 그 토 세력하고 잘 결탁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싹을 텄는데
그것도 1936년도에 장제스가 그마저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시안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국의 국민당의 부사령관 장쉐랑이라는 놈이 이놈이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이 중에 왜 우리끼리 싸우느냐 이래가지고 장제스를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장제스를 체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장제스가 제2차 국공 합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 36년부터 이제 국공 내전은 일단 중지를 하고 일본하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중일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희생자가 일본이 휩쓸어 버렸죠. 중국 대륙을 36년부터. 일본은 그 전에 아마 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 전체를 일본의 만주국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거의 일본의 거의 희생에 완전히 일본의 희생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36년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제 중일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이 중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중국 국민당 장제스 군과 중국 공산당 모택동의 국공 2차 국공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중국을 참 모택동의 군대가 장제스의 군을 다 휩쓸어 버려요. 이게 그때는 중국의 이 모택동은 중국 민심을 얻어가지고 모택동이가 점령한 곳은 전부 다 토지를 나눠주니까 재산이 없던 사람은 토지가 생기니까 모택동군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택동군은 절대 인민들 가정에 가서 물 한 그릇 안 얻어먹어요. 그렇게 철저히 또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전쟁하다 잠도 저 집에 가서 안 자고 행군하다도 그냥 길바닥에서 자지 민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철저히 했기 때문에 민심을 얻었습니다. 민심을 얻으니까 자녀들을 그저 군에 보내줘가지고 모택동 군은 점점 늘어나고 이 장제스 군은 또 반면에 부정부패 이렇게 심해가지고 인플레가 심하고 해가지고 이 부정부패가 모든 명령이 안 들어서는 거죠. 명령이 안 서요. 그게 이 정부가 이 도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도덕이 떨어지니까 이 정통성을 점점 잃어가고 또 부패가 심하니까 민심이 전부 또 모택동대로 기울어 가지고
그 큰 장저스의 군대, 그 다음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도 그 모택동군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택동은 뭐 거의 자기들이 뭐 개발한 무기가 없어요. 전부 노획한 겁니다. 노획하고 또 국민당의 그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뭐 연대 사단급을 전부 데리고 모택동에 항복해가지고 그렇게 모택동 군인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전부 이게 점점 이 국민당군이 참 대만까지 그렇게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모택동이가 전체 중국을 지배했으나 중국 인민들은 뭐 나아진 게 없어. 뭐 혁명 성공하면 다 잘 산다 그랬는데 잘 살기는 뭘 잘 살아. 뭐 그러놓고 토지를 나눠줘놓고 뭐 토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대약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뭐 토지 나눠준 건 뭐 있어. 다시 걷어 들여가지고 그냥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농장에서 일하고 그냥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집단 농장 체제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택동이가 야 우리 공사나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중국이 영국이나 미국처럼 빨리 가서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또 국가의 그거 이 국가의 잘 사는 척도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이 철강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그게 이제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택동이가 이걸 따라가가지고 우리도 철강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 해서 전부 그 쇠를 녹여가지고 철강을 생산하자 이렇게 하니까 집집마다 농촌에서도 철강을 생산하니까 그 전부 고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철을 쓰던 농기구도 녹이고 뭐 밥솥도 녹이고 해가지고 철을 생산해봐야 그때 또 그 철을 생산하려면 산에 가서 전부 나무를 해가지고 떼고 하니까 그게 그 철이 전부 고철을 녹였지만은 전부 못 쓰는 철이 돼 버려요. 그래서 58년부터 62년까지 중국에 이제 대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뭐 너무너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뭐 사람 고기를 먹고 살고 말이죠. 뭐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이거 뭐 참 이런 말을 뭐 자식을 바꿔서 뭐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참 그래서 하도 못 사니까 59년도에 루산 회의에서 뻥더화이가 6.25 때 사령관으로 온 뻥더화이가 모택동한테 바른 소리 한 번 했다가 그대로 잘려가지고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뻥더화이가 바로 잘려버리죠. 이게 모택동이가 공산혁명 성공하고 나서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국공 내전 한다고 한 600만이 죽고요.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하고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지금 5천만이나 된다고.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희생, 레닌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수천만 명이 죽어도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약전 운동 뒤에 나라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모택동도 이제 책임을 약간 인정하고 자기는 물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가 주석을 누구를 했는가 하면 유석이하고 등소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석이 등소평이 62년도에 다시 이제 실용주의, 야 우리 이게 공산주의 이론만 따라가지고 안 된다. 실용주의 노선을 좀 세워가지고 자유 시장 경제도 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거 텃밭 같은 거 사유재산도 좀 인정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62년부터 이렇게 다시 중국이 조금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뒷방에 앉아있던 이거 마오쩌둥이가 완전히 실권나게 생겼거든. 이러니까 이 마오쩌둥이가 다시 마오쩌둥이가 그때 군부의 세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이 군부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밑에 그 린비아오란 장군이 있었어요. 이놈을 또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린비아오가 이놈이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의 신이야. 전쟁의 신인데 아까 저기 말씀드린 59년도에 국방상 뻥동아이가 물러나고 그다음 그 자리를 이 린비아오 이놈이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행정 쪽에 국가 주석은 유속이었지만은 이 군부 쪽에 실세는 아직까지 마오쩌둥 그 다음에 린비아오가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문화대혁명이라는 구실을 잡아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문화대혁명 때 유속이 등소평에 조금이라도 협조해줬으면 말이 문화대혁명이지 구닥다리는 안 된다 이런 게 문화대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또 정리를 해버리죠. 그걸 이제 홍위병이라는 그 젊은 애들을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을 그렇게 또 꼬드겨 가지고 그 문화대혁명을 익혀가지고 그때 희생자가 또 수천만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또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다시 모택동이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실권을 잡았는데 그 뒤에 중국이 잘 사냐? 못 살아요. 주계장막 그때부터 주계장막이 다시 또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66년부터 문화대혁명을 시작해서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76년까지 이게 76년까지 모택동이가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실제 중국은 경제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는 건 똑같아. 다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간파한 사람이 주울레입니다. 주울레가 제일 오랫동안 총리를 했거든요. 총리를 했는데
주울레는 뭐 사람이 청렴하고 이 세력이 없었어요. 세력이 없으니까 모토도이가 보기에는 제일 자기 말을 잘 듣거든. 세력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총리를 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주울레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이 주울레는 실용주의 백성을 잘 살려야 된다.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 이 주울레가 키워둔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등소평. 그래서 등소평이 그때 이제 모태또이 죽기 전에 74년도 75년도 그때 이제 다시 경제가 참 이렇게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주울레가 모택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경제를 살릴 사람은 등소평밖에 없다. 등소평을 다시 등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모택도이 죽기 2년 전부터 이 등소평이가 이 부총리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좀 살리려고 했는데 또 모택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모택도이의 그 네 번째 부인 강청하고 그 4인방들이 이제 자기들이 실권을 잡으려고 등소평이를 저놈 그게 그때 어떻게 된가 하면은 76년 1월 달에 주울레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주울레가 죽고 나니까 1월 달에 죽으니까 그 뒤에 추모 물결이 너무너무 추모 물결이 거세가지고 그때 제1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 추모 물결이 크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 4인방이 가가지고 등소평 모택도인데 가가지고 이거 전부 이 추모 물결이 너무 세고 이거 반당적이다 이래가지고 그 안에 주동이 등소평이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해가지고 등소평이가 또 실각을 하죠. 실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등소평이 실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이가 죽고 나서 등소평이가 죽고 나가 이거 이게 또 같은 해에 1976년 1월 달에 주울레가 죽고 10월 달에 모택도이도 죽어버립니다. 모택도이도. 그래서 모택도이가 죽고 나서 모택도이가 이제 다음 후세대로 지정해 놓은 것이 화국봉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모택동은 이 등소평 세력하고 강청의 4인방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 후계를 제대로 지정 안 해놓고 죽으면은 내전이 일어날 거다. 두 세력 간에 내전이 일어날 거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당시로 보면 화국봉이가 1924년생이 돼가지고 상당히 젊죠. 그러니까 주울레보다는 한 25년 정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화국봉이를 이제 일단 지정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국봉이가 지정이 됐지만은 다시 이 강청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택도이 사후에 권력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화국봉이는 자기가 이
이 실권을 잡기 위해서 도저히 이 강청의 4인방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이 역금령이라는 그때 국방상을 맡고 있는 대원수입니다. 역금령은 이제 군부의 최고의 군부의 원로이고 최고의 실권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역금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이제 역금령이가 황후봉을 저 아래로 봤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에? 꿈을 꾸고 있느냐 물었더니 황후봉이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럼 역금령이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 같으면 경호실장 왕씨 있어요. 왕씨. 그거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딱 해서 이제 그러면 이 4인방 저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역금령이 황후봉 이렇게 또 왕씨 세 사람이 주도돼 가지고 이 강청의 이제 이 4인방들을 다 정리해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후봉이가 집권을 했는데, 황후봉이는 정고하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거는 모택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택동 이론을 따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택동만 말만 옳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중국을 지배했으나, 이게 이게 모택동이 이론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을 또 이 역금령이는 등소평을 추천합니다. 등소평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각을 시켜야 된다. 경제를 구할 사람은 등소평이다.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가 다시 황후봉은 거의 한 2년 집권하고 양보를 했어요. 등소평한테. 근데 등소평은 이거 지난번에 유소기하고 중국을 다스릴 때 1962년도 그때부터 이 등소평은 실용주의고 그때부터 흥묘백묘론을 일으켜가지고 흥묘백묘론을 말씀하신 분이 등소평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백성을 잘 먹여 살려야지. 공산주의 이론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백성을 이렇게 굶겨 죽이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공산주의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 뜻입니다. 등소평 이론은. 그래서 등소평이가 실권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중국이 저렇게라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도 중국을 완전 민주화를 못 일으켰어요. 근데 등소평이가 지정해가지고 국가 주석이 된 사람이 있었죠. 후야오방하고 조자양이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등소평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중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고 시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등소평은 그 공산혁명을 또 했고 또 그 문화대혁명 때 너무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소평이는 그 후야오방이 죽고 나서 1989년도에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정말 중국이 자유민주화를 넘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였는데, 이때 등소평이 그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천안문 사태에 수천 명이 또 희생되면서 탱크로 쓸어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권력은 공산당,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로 된 것이 지금 중국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산당이 전부 사기라는 것을 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덩소평이가 공산당은 전부 사기입니다. 그걸 다시 보면은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75년도에 호치민이가 사이공을 점령하고 베트남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통일하고 나서 베트남이 세계 챔피언국이 됐어요. 김일성에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 북한이 지금 세계 챔피언국이에요. 그 공산국가가 되면은 세계 챔피언국이고 먹고 살지는 못해. 다 굶어 죽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호치민 공산혁명을 하고 나서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986년도에 도이모이란 것을 이제 도이모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덩소평하고 똑같은 거예요. 덩소평이 했던 걸 따라가는 거예요. 베트남식으로 도이모이. 그래가지고 베트남도 사유재산 인정하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대외무역 개방하고 농업개혁을 해가지고 농지를 다 나눠줘서 집단농장을 폐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도 베트남이 이렇게 약간 먹고 살만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를 김일성이 북을 공산주의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지금 자기 스스로 먹고 살지도 못해. 이 공산당이 사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방향을 잡아주니까 좀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새마을운동이라도 하고 이 대기업을 육성했죠. 그래서 삼성, 현대, LG 뭐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일으켜가지고 일단 기업이 잘 돼야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잘 되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또 먹고 살고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먹고 살고 이래서 이제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그 박 대통령의 판단이 아주 옳았죠. 그래서 우리 뭐 인구는 많고 농지는 없는데 이 공업을 안 일으키면은 다 굶어 죽어요. 그거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한 100명의 회사가 하나 있다. 이러면 100명의 직원이 있다. 그럼 직원 곱하기 4잖아요. 식구들은 400명이에요. 400명. 그러면 일개 면에 그 농촌 가보면 면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장이나 리단이. 그 리단이 있는 그 면적을 공장 하나가 다 먹게 살리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죠. 그 우리가 뭐 자식들 이렇게
넷이나 다섯, 옛날에 전부 넷 다섯 낳았거든요. 그럼 그 자식을 그 농지를 나눠줘 가지고 그걸 다 먹여 살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우리 다 어려운 시절이. 그래서 전부 뭐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와가지고 직장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경제를 일으킨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6.25 직후에 세계 최빈국 최고 골지의 국가야. 그래서 지금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 이후에 참 어렵게 이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해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 선포를 했죠. 그래서 48년도 건국을 하자니까 그 전에 의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서 재헌국회를 구성해서 48년도 8월 달에 정부 수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45년도부터 48년도까지는 이게 우리나라도 해방 전부터 공산 세력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 박헌영이는 1900년생이에요. 1900년생.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박헌영이는 해방 전에 벌써 저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공산당 유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1925년도에 남노당의 전신인 인민공화국을 이제 처음 결성하게 됩니다. 1925년도에. 그 박헌영이 26살이죠. 그때 박헌영이 뭐냐 하면 청년위원회 책임비서를 맡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공산당의 핵심 세력이죠. 그래서 소련에 가서 조선 공산당에 제일 두목이 됩니다. 이 박헌영이가.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가 45년 해방되니까 이제 이 조선공산당의 조선인민공산당이죠. 조선인민공산당의 최고 실권자죠. 최고 실권자. 그게 박헌영이가 그 당시에는 더 김일성보다 더 세력이 셌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먼저 인정해준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조선에는 박헌영이 지정을 해줬죠. 그게 45년 이전에는 박헌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니까 소련이
북한 쪽으로 밀고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이제 로봇으로 세워놓은 것이 이제 김일성이고요. 그래서 이 박헌영은 벌써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것이 김일성에 비하면은 한 30년 빨리 조선공산당에서 먼저 시작했고 45년도에 김일성이가 내려왔는 거는 뭐 그때는 김일성이는 박헌영에 비하면 해병아리죠. 예. 그래서 박헌영이는 뭐 자기가 거의 조선이 이 공산화되면은 자기가 제일 주석이 된다 생각했었습니다. 그 실제 또 박헌영이하고 김일성하고 나이 차도 12살이나 차이 나요. 박헌영이가 훨씬 공산당으로 봐서도 대선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이걸 45년도 이후에 그 박헌영이 그 조선공산당 조선인민공산당 주석으로 그 45년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좀 늦게 도왔거든요. 해방 이후에 좀 늦게 도왔어요. 그때 도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입국을 하니까 박헌영이 찾아가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이 그때는 이제 조선인민공산당 주석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가지고 45년도 10월달에 그 제안을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2월달에 공산당은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헌영이는 이거 이제 남노당이 된 거죠. 북쪽에는 북노당이 김일성이가 생기고 남쪽에는 이제 남노당. 그러니까 이 남노당에서 이제 남노당 남쪽에서 실권을 잡아야 된다. 박헌영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막 그 전부 지방 조직을 만들고 지금 남노당 그 공산당원을 모집하고 전국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모든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또 남노당이 다 이렇게 또 행사를 주관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저 박헌영이가 그런 공산당을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46년도 그 위조 집회를 막 어떻게 또 정판사라는 출판사 가가지고 어떻게 또 그 돈 만드는 인쇄 그 주물을 또 어떻게 또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 인쇄 그 원판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 위조 지폐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다가 46년도에 이게 위조 지폐 사건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는 이제 완전히 국가의 위조 지폐 주범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은 공산당 이거 좋은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공산당 이건 전부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공산당 이미지가 다 틀어진 거예요. 이거 정말 공산당 수단과 방법을 안 그런다더니 뭐 이게 전부 거짓말장이고 이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지금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 받는데 와가지고도 그 남로당 그 빨갱이들이 다 와가지고 막 재판정을 장악하고 뭐 난리도 아니요. 그때부터 완전히 거의 뭐 무정부 상태. 그러다가 이제 이 판결이 이게 좀 나고 하니까 이거 박은영이가 그 관속에 들어가 가지고 북쪽으로 월북을 하게 됩니다. 월북하고 나서는 이제 월북하고 나니까 박은영이는 이제 북쪽에 가서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고 북쪽에는 아니 어떻게 가다 보니 박은영이가 김일성 밑에 가가지고 지금 새빵살이 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박은영이 몸이 달죠. 몸이 다니까 아니 46년 10월 달에 남로당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선거로 해가지고는 우리 공산당이 남로당이 이길 수가 없다.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신전술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남로당에 지시를 해가지고 46년 10월 달에 대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구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남로당 당원들이 이 대구에서 경찰서에서 일으켜가지고 경찰들을 그저 정말 총칼로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경북 일대 전체 경찰서가 다 습격당하고 경찰 가족들이 총칼에 다 무참히 죽어버리고 이건 좀 옛날에 무장국민들 설치듯이 그렇게 이제 이 대구 경북 일대가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때 경찰 가족들이 희생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너무 혼란하니까 미 군정에서는 하고 이것도 유엔에서 미 군정하고 이거 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이 신탁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47년도에는 막 신탁 반탁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거 그래가지고 유엔에 이거 결의를 붙여가지고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 총선거가 되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아직 38선을 열어주지를 않으니까 참 무정부 상태도 보통 무정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박헌여인은 이거 남한에서 어쨌든 이게 48년도 5월 달에 총선거가 실시되니까 이 총선거가 실시되면은 박헌여인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남로당도 완전히 무너질 것 같거든. 이러니까 이제 박헌여이가 48년 3월 달에 제주도에서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제주도 그 김달삼이란 그 제주도 총책한테 지시를 일으켜가지고 5월 10일 이전에 폭동을 일으켜라 해가지고 제주 4.3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주 4.3 사태가 발생하고 그 제주의 희생자가 점점 커졌죠. 그해 10월 달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는 그 연대를 제주도로 보내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4.3 사태 그 뒷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대를 보냈는데 그 연대장 이놈이 빨갱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주도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폭동을 우리가 일으키면은 북쪽에 김일성이가 내려오니까 우리 같이 만나면 된다. 그럼 남조선이 해방되는데 뭐 우리가 굳이 뭐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또 그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군부 내에 그 공산주의자를 해가 색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군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 숙군 작업이 일어나니까 이 수뇌부 군 수뇌부의 그 공산당 세력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그때 숙군을 했는 사람이 특무대장 김창룡 특무대장이 그걸 주도를 했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49년도에 가서는 군 내부에 이게 전방에 있는 대대장 2개 대대장 강씨하고 표시란 그 대대장 둘이가 2개 대대를 다 그 수색한다 해가지고 그 삼파선 쪽으로 가가지고 월북을 해버립니다. 참 이게 뭐 나라 꼬라지가 이게 말해야죠. 또 해군도 있어요. 해군을 아예 이구라는 함장이라는 이놈은 아예 배를 해가지고 저 북쪽 해안 순찰해야 된다 해가지고 배를 통째로 저 북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또 월북을 해버립니다. 이게 나라 꼬라지가 됩니까 이게? 근데 딱 그 또 반대 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홍민표라는 남로당 그 연락책이 있었는데 홍민표 이 양반은 49년 3월 달부터 박헌여이가 지시해가지고 이 남조선 이걸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폭탄을 망예를 제조해가지고 전국에서 폭탄 터뜨려가지고 쓸어버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홍민표가 3월 달 하라는 걸 안 하고 이래 핑계대고 4월 달에 하라 그랬는데 4월 달에도 핑계대고 안 하고 또 5월 달에 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 박헌영이한테 자금은 다 받아가지고 폭탄도 만들었나 봐요. 폭탄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거사를 해야 되는데 거사를 계속 밀었습니다. 홍민표가. 그래가지고 7월인가 가서는 이 홍민표가 자수를 해버립니다. 자수를 해가지고 그 김창룡 특무대장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자수하는데 내가 당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협조해달라 그랬어요. 특무대장은. 그럼 좋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홍민표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남로당 간부 33명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홍민표가 입장 연설을 했죠. 우리 지금 박헌영인데 충성해봐야 우리인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부 자수하자 이래가지고 남로당 간부 33명이 그 자리에서 다 자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49년 10월부터 남로당 당원들 자진신고 기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자진신고
들어온 건수가 3만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기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거 좀 실패에 또 기미가 보이고 하니까 박헌영이 또 김일성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면은 밀고 내려가면은 이제 남로당이 봉기를 해가지고 금방 남조선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자극도 받았고 김일성이는 또 김일성이는 저 가만 뭐 바로 그 전에 49년 10월달 그 49년 10월달에 모토토이가 중국 통일을 했거든. 아유 그럼 뭐 이거 뭐 중국도 모토토이 중국 통일도 했는데 내야 뭐 이거 저 남조선 통일하는 거 이거 뭐 박헌영이도 있고 식은 죽먹기다 해가지고 그저 저 김일성이는 스탈린데 가서 또 저 모토토이인데 가서 협조 받아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밀고 내려오죠. 그 뭐 소련제 탱크 250대를 가져오고 소련의 공군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서울을 금방 점령해버리죠. 서울을 금방 점령하고 서울에서 한 3일 쉬었대요. 그 3일 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그게 왜 서울서 3일 쉬었는가 이게 이제 전쟁사에 가장 의문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 설은 스탈린이 그 전쟁 계획을 세울 때 이 남조선에서 저 서울까지만 점령하면 끝난다 했기 때문에 서울까지만 작전 계획이 서 있었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하나는 박헌영이가 아니 서울까지만 점령하면 그 뒤에는 알아서 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3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조선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니까 아까 그거는 얘기했죠. 왜 폭동이 안 일어났나. 그건 첫 번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일단 민심을 안정시켰고 그 다음에 홍민표가 자수를 해가지고 그만큼 잦은 자수 기간에 그렇게 자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남로당들이 폭동이 안 일어났죠. 그래서 그 뒤에 다시 3일 지난 서울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는데 그때 낙동강 전선에서 전체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워커 장군이죠. 주한미군 사령관 워커 장군. 워커 장군이 이제 스탠드 오어 다이 요 지키든지 죽든지 이게 사수하라 이런 얘기.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그걸 버티니까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 올라와가지고 반격을 해서 압록강까지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의 통일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10월달에 그 통일을 압록강까지 진출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중공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중공군이 또 그 압록강을 넘어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해 12월 23일, 5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후퇴하고 11월 달에 장진호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또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의 희생이 컸죠.
그리고 이제 호남 흥남부도 철수 작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에 다시 내려오다가 밀려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의 50년 12월 23일에 이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그때 또 사령관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령관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이게 밀려가지고 다시 서울을 뺏겨요. 뺏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평택 삼척 라인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때 이제 다시 그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옳힌 장군이 누구냐 하면은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리치웨이 장군. 리치웨이 장군이 와가지고 전선을 둘러보니까 이 전선이 형편없어. 이거 뭐 전부 이 군기도 다 빠지고 전쟁할 아니 우리가 여기서 왜 싸우지 그러고 미군한테 또 가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방적을 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이주혜 장군이 그 사람 주특기가 뭐냐면 이 앞에 수류탄을 차고 댕겨 사령관이 그러면서 전선을 누비면서 동료를 해가지고 다시 반격을 하게 됩니다. 반격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디냐 하면은 지평리 전투가 시작됩니다. 지평리 전투에서 이 연합군 1개 사단이 중공군 1개 연대가 중공군 3개 사단하고 맞붙게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버텨가지고 뒤에서 이제 다시 지평리에서 승리를 해서 그게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양평 전투에서 양평 용문산 전투가 51년 5월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양평 그 용문산 계곡에 그 중공군을 다 쓸어버리죠. 쓸어버리고 그의 결정적인 그 8.5 전투가 그 51년 5월 말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8.5 양무 8.5에서 중공군 3개 사단 3만 명을 그 8.5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미군하고 그때 한국군이 6사단이에요. 근데 그때 6사단 사령관이 누구냐 하면은 장도영 장군입니다. 그 장도영 장군이 그때 미군이 밑에서 올라오고 마지막에 더 테러를 막은 거는 장도영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테러를 막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8.5를 건너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전체 3만을 그대로 몰아가지고 8.5에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런 이제 공로를 해가지고 서울도 순복하고 우리 현재의 휴전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북한은 보세요. 세계 최빈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 공산당은 사기입니다. 뭐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부 공산당 자기들 배만 불리고 노동자 농민 등쳐먹고 사는 것들이 이게 전부 공산당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지금 정치인들은 이 역사를 몰라요.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공산당이 좋은 것 같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좀 이렇게 권력을 잡을 수 없다. 내가 이 경제적으로 참 실권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저 공산당한테 빌붙어가지고 중국한테 빌붙어가지고 이게 그 생계형 정치인들이죠.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떤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이걸 사리사욕만 가득한 정치인들. 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죠. 지금 더불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나라와 국민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 잘 생각하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거 모든 혁신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경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산업도 국제 경쟁력, 정치도 국제 경쟁력, 법과 제도도 국제 경쟁력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도덕 수준을 높여야 돼 우리나라. 그저 어디 다른데 빌부터 살 생각하고 다른 나라 의지에 살 생각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력을 기르고 스스로 노력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성공시켜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따라와서 또 대한민국에 배울 거는 배워서 전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전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스스로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